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국제 수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5월 달 국제 수지 잠정 수치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국제 수지 그러면 참 어려워하잖아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나눔인데 자세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국제수지 5월 잠정치죠.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제수지는 그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 우리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이제 수출계정 현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품 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무역 수지하고 비슷한데 상품 수지에는 주로 가공 무역이라든지 중개 무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좀 포괄적이고요. 그다음에 경상 수지가 그 무역 수지나 상품 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비스 수지가 또 뒤를 받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요, 5월 경상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그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죠. 지난 4월 달에는 8천만 불 적자였거든요.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지난해는 이제 그 배당금 지급하는 문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문제로 적자가 있었었는데 5월 달에 이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돼서 38억 6천만 불 정도가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자 폭이 축소됐다는 게 이제 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63%나 줄어들었어요. 주요 내용 보게 되면 상품 수지가 27.4억 불, 그러니까 그 지난 4월에는 30억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에 대한 흑자 폭이 감소한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치로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 계절비 고려해서 전년 동월 대비 58.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21.3%, 근데 수입이 32%. 사실 여기서 이제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서 상품 수지에서 흑자 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상수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 외국하고 이제 재화나 서비스 거래하면서 이 그런 현황들을 화폐 단위, 달러 단위로 이제 표시한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현황들이 매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가 됐고 오늘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렇다 보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의 고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최근에 그 불황형 흑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네. 이제 흑자는 계속 유지가 되죠. 상품 수지가 이제 웬만큼 적자가 안 된다 그러면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 흑자 폭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들, 주요 원인은 말씀드리면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 규모 속도가 빠른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그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그 중에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4월에 이제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36% 이상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그 상품 수지에 대한 흑자 폭이 이제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보게 되면 무역 적자의 그 좀 감소가 좀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펀더멘탈한 측면보다는 유가 급등이나 세계 공급망 그런 교란 문제에 대한 일시적 적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리 뭐 우려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기우고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 안정, 최근에 이제 국제 상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무역수지 흑자는 당분간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지나친 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의 둔화, 더 나아가서 수입이 매우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대부분 차지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라든지 가공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품이 좀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말씀 주셨던 거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뭐 중국이나 기타 미국 국가에게 수출하는 그런 그 수출 시스템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중국의 수출이 많은데 이제 그 납사에 대한 수요가 많죠. 대체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서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출도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한 거를 역수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입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수출을 암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그런 버틀렉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최근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 해결에 상당히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2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근저에는 글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이 물량적인 부분에서의 둔화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환율이 최근 약세라서 가격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디가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이 환율 요인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율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과거에는 고환율,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흑자 이런 등식이 성립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기조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공무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수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런 그 수출 기조가 올해 1월만 보더라도 두 자리 증가세가 11개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까지 기준으로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 15개월 정도로 계속 두 자릿수 수출 기조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지금 증가 폭이 30%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적자 기조가 있죠. 근데 이 환율 이슈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자 폭을 키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본수지 측면에서도 금융계정 자본수지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5월 달에 지금 발표한 금융계정 자본수지 내용 보더라도 자본수지에 대한 구성 내용 보게 되면 주로 해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네.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증권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서학개미 운동이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그 지금 원화 가치 절하 요 문제가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영향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자본수지나 경상수지에 다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율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1,300원을 넘어섰잖아요. 앞으로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7선에서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환율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영향 주는 요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강달러 기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 달러 강세가 사실은 원화 신흥국 통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절하 압력이 센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사실 그 원화가 그 위안화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소폭 당당히 이제 절하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지금 그 기준금리 인상하고도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이비 스텝으로 사실은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당장 이제 7월만 가면은 금리 역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300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정부가 이런 그 달러 매도를 통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한 제한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그 환율 모니터링 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유익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이제 외환시장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에 대한 그 상승 압력 상당히 이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사실 국제 수지를 시작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모셨지만 교수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우리 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약세 국면,
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상규정과 자본규정의 부정적인 요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무역 수지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그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수입 그 원유 가격 단가가 뭐 환율 해칭 등을 통해서 상당히 낮아진다 그러면 뭐 무역 수지 흑자 폭은 유지되게 되면 상품 수지 그 흑자 기조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수지가 지난 4월 달에 5.7억 불에서 지금 2천만 불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의 기여도가 약해요.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되는데요. 특히 국내 우리 산업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뭐 금융보험, 그다음에 이런 그 정보통신, 그다음에 이런 의료 그런 보건 관련된 산업 이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한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이 돼야 네. 되고요. 특히 이제 내수 산업도 상당히 우리나라 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 경제 성장에서 너무 이런 그 무역 수지나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그 경제 구조로는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산업 연관 측면에서 부가가치하고 높은 산업,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해외 IT 기업들이 자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든 지원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쪽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수 산업도 키우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의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세계화로 우리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국가별로 경상수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뭐 동남아에 좀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출 다변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수출 의존도를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그 주력 업종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3개 업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25% 정도 됐는데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력 산업에 대한 그 좀 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유망 산업에 대한 발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동안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금률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대체 시장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대체 시장으로서의 뭐 EU 시장이라든가 기타 뭐 중동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이쪽 수출에 대한 우리가 그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제가 총체적으로 좀 민감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견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데요. 자, 미국 연준한테 저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래? 아니면 경기 침체를 좀 더 완화할래? 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편중된 산업 구조, 내수를 발전시켜야 된다. 다 알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경기 둔화, 즉 침체 가능성. 자, 그렇다면 이것은 끝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언젠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언젠간 해야 되지만 차츰 우리가 좀 밀어놓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세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이나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물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에 낳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 금융 또 실물 경제 통화 정책을 연준에서 한꺼번에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은 기재부나 그다음에 금융정책, 금융위,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정책으로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돈 푸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에어컨 피고 한쪽에서는 좀 난방하는 그런 좀 그 아이러니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주력해서
물가 안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그 이자 부담을 주기 위해서 뭐 대안대출이든지 금리나 요금권 같은 걸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가 상당히 그 이중고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업무 관장에 대한 주관 부서가 이제 분리되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 측면에서도 너무 수출 드라이브 정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소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내수 산업 진작에 상당히 주력해야 되겠다.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이 상당히 강조될 것 같고요. 또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자발적인 경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위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정말 완만하게 물 흐르듯 가자 어느 쪽이 좀 가까운가요?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가 상승 관련된 그 통화 정책 긴축적인 기조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소비가 하반기에 큰 이슈거든요.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융 고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2%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결과적으로 물가를 안 잡게 되면 소비가 우리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가 인상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야 되죠. 지금 6월 달에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지수 6%잖아요. 뭐 외식 물가 8%. 그다음에 장바구니 물가 뭐 7%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비해서는 낮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품목 물가 상승을 계량하는 품목에 틀려서 사실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6%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그 부양 노력이 이제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개됐던 5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국제수지 모형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교수님의 고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